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경찰 1차 시험 3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바로 3번 문제. 이론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론 문제. 올해 경찰 시험, 올해가 아니죠. 작년 경찰 시험 이론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론 문제 많이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어려워져요. 이론 문제는 오히려 이제 슬슬 배척이 되는 그런 추세였는데 변별력 때문인가요? 요즘 다시 이론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도 판례 OX 중심으로 공부하던 어떤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학설을 가지고 케이스를 잘 풀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법고시 같은 느낌이죠. 사법고시 때는 이 학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학설을 전제로 어떤 케이스를 놔두고 사례를 풀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도식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1설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2설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3설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이런 어떤 구조로 과거에는 시험이 많이 나왔었는데 슬슬 경찰 시험에서도 이론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패턴이나 공부하는 어떤 습관이나 방향성을 조금 이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기본서를 정독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OX만 맞춰서 두들겨 맞춰가지고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학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이 학설 문제가 맨날 시험에 나오면 그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다 학설 문제였어요. 학설을 사례하고 병합시키는 거. 특히나 2차 시험 같은 경우, 사법고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 구조가 문제의 요지, 학설, 판례, 사안의 결론. 항상 이거였거든. 이 틀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따라서 학설을 아무것도 안 썼다? 어마어마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학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학설을 전제로 해서 오히려 판례를 비판하는 여기까지 써주면 정말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판례를 평석할 수 있는 능력. 학설을 가지고 판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소수설을 만약 취했다 그러면 다수설적 관점에서 판례를 비판해주는 그런 거를 사안의 검토에다가 싹 써주면 이거 뭐 완전히 채점위원들한테 거의 더블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합격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아주 점수 편차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이런 학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나름의 논리를 잘 구축했고 또 그것이 판례 비판까지 나갔다면 이건 뭐 대단한 고득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판례 결론에 따라서 결론 내는데 정말 훌륭한 그런 분들은 그런 학설을 토대로 판례를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쫙 써주면 정말 끝장나는 답을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제 학설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경찰 시험에서도 아주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도 아마 이런 학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의 요소이다. 자, 우리 목적적 범죄 체계론.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고의가 책임의 요소인가요? 고의가 아니죠.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 목적성, 이거의 핵심이 뭐죠? 이게 바로 고의고 이게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구성요건 요소에 위치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적 범죄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의는 책임 요소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완전히 틀린 거죠. 또 1번 틀렸다. 그다음에 2번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모든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 부박주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습성은 뭐죠? 책임 요소입니다. 책임 가중 요소. 따라서 이거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책임 단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상습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습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것도 어려워요, 2번도.
2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 뭐 당연히 까다로운 거고요. 범죄 체계론이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3번 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설이죠. 인식만 했으면 의사가 원래 고의라는 게 인식과 의사의 결합체라고 보는 게 우리 다수설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의사는 필요 없고 인식만 해도 고의가 성립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인식이 있는 과실,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이 있는 과실도 보다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 있는 과실이 뭐예요? 인식은 있고 의사는 없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고의범으로 본다는 거죠. 의사설에 따르면. 따라서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3번은. 그 다음 4번.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의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에 대한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다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워낙 유명한 판례죠. 네, 틀렸다. 답은 3번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설을 쭉 보시면, 네, 뭐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를 때 고의는 구성 요건 요소고, 상습성은 책임 과정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고, 인식설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즉 이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전면에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